안녕하세요. 우리 2022년 강의 처음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2023년 대비해서 이제 올 한 해 강의가 쭉 이루어질 텐데요. 예, 그 긴 장정에 오늘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정말 잘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강의를 잘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시험도 잘 보시고 또 좋은 합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서로가 잘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22년이 된 지도 벌써 며칠 지났죠. 시간이 너무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자고 일어나면 금방 다른 날이 되어 있고 또 금방 한 달이 가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시험 볼 때가 오겠죠. 어, 지금으로서는 11월이 아주 먼 시간 같지만 조금씩 지나다 보면 어느덧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온갖 생각들이 교차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또 열심히 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을까? 또 열심히 해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어쨌든 올해 12월 결과를 볼 때 정말 기쁠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건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따라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드려야 되겠고 여러분도 또 배운 것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초수이신 분은 나름대로 또 긴장이 되실 거고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신 분들은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서양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예, 이 서양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 즉 지도라든가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PPT를 보고 하고요. 일반적인 개론 설명 같은 경우들은 주로 교재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재를 잘 따라오시면 될 거고요. 이 교재가 새로 출간이 된 건데 기존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수정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 하나만으로도 제대로 서양사를 이해해서 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봤고 이 정도 이 교재하고 여러분들이 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서양사 개론 그리고 우리 심화학습 이 안에 심화학습하고 이게 다 같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하고 그 두 권 그리고 이제 보충 교재 한두 권 정도 이렇게 가지고 시험을 보면 얼마든지 충분히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 하에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정말로 잘 숙지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1강 서양사에서 폴리스의 성립과 그리스 민주정의 확립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리엔트 문명 이야기가 나오죠. 예, 우리가 서양의 문명은 일반적으로 오리엔트 문명을 모방해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방해서 시작했지만 단순 모방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모방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독창적인 문화로 발전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오리엔트 문명부터 보겠습니다. 이 오리엔트 문명도 예전에 일부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오리엔트가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 지형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체가 다르죠. 그런 가운데에서 2000년경부터는 바빌로니아, 그리고 신왕국, 이집트 신왕국이죠. 그리고 히타이트, 크레타 문명 등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발전하면서 국제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12세기 말에 오면 페니키아하고 헤브라이, 그리고 이제 천년경에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이 서서히 출현을 합니다. 이런 문명은 어쨌든 시작은 이제 오리엔트에서 시작을 했고, 이 오리엔트 지역이 서구 지역과 여러 가지 특성적인 측면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리엔트 지역은 일반적으로 자연시인을 숭배했고 전제군주 제도를 형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동방 지역의 특성이 전제군주제를 시행한다라는 것이죠. 서양은 기본적으로 왕권 자체가 강하지 않다라는 점. 반면에 동방 지역은 이제 왕권이 강하기 때문에 전제군주제를 시행할 수 있었고, 특히 관료제적 부역국가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봅니다. 관료제적 부역국가라는 게 이제 뭐냐?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대 사회가 일반적으로 이제 노예가 많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했을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생산적인 일에 있어서 노예보다는 이런 그 일반 평민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부역이라든가 공납을 받아서 주로 국가를 운영한 것이지, 노예는 이 노예가 아무래도 노동을 담당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공납을 바치거나 뭐 이렇게 보지는 않은 거죠. 따라서 이 평민의 부역과 공납, 그리고 정복전쟁에 의존해서 이제 국가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오리엔트의 전제국가체제를 일반적으로는 관료제적 부역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집트는 어떻게 다른가 보죠.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폐쇄적 지형입니다. 우리가 이집트는 폐쇄적 지형이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개방 지형이죠. 폐쇄 지역이냐 개방 지형이냐에 따라서 정치 변천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봅니다. 폐쇄 지형이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약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변화를 이룰 이유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가 31왕조 시기이면서 상왕국 시기, 고왕국 시기, 중왕국, 신왕국의 시기를 거쳐서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잠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정복한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왕국 시대에는 엄밀히 말하면 상하 왕국으로 나뉘게 되고요. 고왕국 시기에는 이집트 역사를 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멤피스가 수도였고요. 특히 기자의 피라미드, 이게 이제 사왕족에 건립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중왕국 시기에는 기원전 2100년경 11왕조에서 시작을 하고요. 테베가 수도입니다. 이때는 한때 아시아 계통의 힉소스가 잠시 지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를 지나서 신왕국 시기, 이제 17왕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잠시 26왕조와 함께 페르시아 지배를 받다가 기원전 331년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드로스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이제 기원전 30년에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악티움 해전, 이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지배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몇 왕조가 뭘 했다 뭐 이런 것 자체를 알 이유는 없어요. 그걸 외우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내가 시험을 봐야겠다? 예,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작 중요하고 내가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알고 물론 기본적인 건 다 이해해야 되겠지만 외워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아주 좀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 몇 왕족에 뭐 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는 절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집트가 이렇게 긴 왕조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폐쇄 지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조 변천이 적고 왕조 변천이 적으니까 왕권이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다. 예, 요런 어떤 의미 이것을 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파라오의 전제군주 정치가 이루어져서 신정 정치를 행하게 되고요. 국왕은 신의 현신, 즉 신의 모습이죠. 신의 현실 속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 신의 현신으로 간주가 됩니다. 신의 현신이니까 그만큼 아주 국왕을 바라보는 그 경외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국왕이 전 국토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통제하고요. 예, 그런 가운데 종교적으로는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다신교 사회를 이루었고요. 내세적이고 낙관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이 내세적이고 낙관적 경향을 보이는 예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언급하는 게 미라, 그리고 이제 사자의 서, 그리고 오시리스 신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태양력, 측량술, 외과, 의학이 발달했고 또 신성문자인 상형문자를 지배계급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자, 이러한 이집트가 이제 기원전 14세기 즉 중왕국 시기입니다. 중왕국 시기 아멘호텝 4세 때 종교 개혁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한 2년 전, 3년 전인가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이그나톤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태양신 중심의 일신교 사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초기에는 이제 굉장히 다신교 사회였고 특히 매신인 호루스 그리고 태양신을 라 또는 레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중왕국 이후에는 이제 아몬이라는 신을 주로 이렇게 많이 섬기는데 이 신화에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일종의 내세적 신앙 그리고 일종의 그 부활 신앙 같은 것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오시리스는 날강과 농업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오시리스와 아내 이시스가 결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인 호루스를 낳았습니다. 이 호루스의 화신이 곧 파라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오시리스와 이 이시스에 반대되는 오시리스의 동생인 세트가 결국은 이 오시리스를 죽이죠. 그래서 이 오시리스의 그 뼈를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부활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랬을 때 파라오는 호루스의 화신이고 오시리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뼈를 다 모아가지고 다시 새로 인간으로 부활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뼈 자체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뼈나 이런 어떤 인체의 그런 구조들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달하는 게 미라다라는 거죠. 미라가 없으면 어떻든 그 기존에 있던 어떤 실체가 없으면 다시 그 영혼이랑 이런 것들이 돌아올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 호루스의 화신인 파라오를 굉장히 아주 파라오에게 복종하는 사회를 만들었고 그런 가운데 아멘호텝 4세 때 다신교를 좀 폐지시켜 버리고 태양신 아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그나톤, 이크나톤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크나톤. 그리고 이 태양신 아톤을 중심으로 개혁하고 자기 자신을 이크나톤이라고 하고 그와 함께 이전 수도 테베에서 아마르나라는 곳으로 새롭게 이 수도를 건설해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르나 양식이라는 게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기존의 이집트 예술은 항상 그 고전적인 전통을 답습하는 경향을 가져왔습니다. 뭐 신전을 뭐 직각형으로 세워야 하면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어떤 예술가의 개인적인 어떤 창작성 이런 것들은 별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르나 시대의 양식이 되면 그 시대에는 전통적인 어떤 양식의 틀을 깨고 좀 더 생동감이 넘치고 조금 더 자연미가 있는 자연주의적 경향의 예술을 지향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이 새로운 어떤 모습을 선보였는데, 그거를 이제 아마르나 양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아마르나 양식의 어떤 대표적인 것이 네페르티티의 두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파리의 여인이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파리의 여인. 그래서 그 전통적인 그 크레타 문명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몇몇 그 유물들에 관한 것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네페르티티의 두상 워낙에 유명합니다.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긴 모자나 이렇게 관 같은 거를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그 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르나 시대의 양식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이집트 사회는 그만큼 폐쇄적 지형이었고, 관료제적 부역 국가의 어떤 형태를 갖추면서 파라오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신정 정치를 행하는 사회였다. 그리고 이제 내세적 신앙 이런 것 등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바로 오시리스 신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양식을 답습하면서 문화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아멘호텝 4세 때 여러 가지 개혁을 해서 아마르나 양식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환경적으로 개방적 지형입니다. 개방적 지형이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이 많겠죠. 굉장히. 그래서 왕조 변천이 너무나도 심한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개방적 지형이기 때문에 교역이 성행할 수 있었고요. 우르크 시대에서 수메르인, 아무르인, 그리고 이 수메르인에서 아카드인, 그리고 아무르인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주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제 기여한 쪽이 바로 수메르인하고 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아무르인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죠. 그 중에 바빌로니아 왕국의 하므라비 왕 때 통일 왕국을 형성하면서 여러 가지 법전을 편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초기 시작에 이제 우르크 시대를 이야기해요. 기원전 3500년에서 3100년경이다.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이 시대에 유명한 것이 성탑이죠. 계단식 성탑. 진흙과 햇볕에 쌓아서 말려가지고 벽돌을 쌓아 올린 성탑. 그래서 지구라트를 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수메르인 문명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함무라비 시대 때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고, 이 법전과 함께 이제 좀 더 이 정의로운 사회를 좀 더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전히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상류 계급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어떤 편결들이 더 많았다, 이런 것이고요. 이 함무라비 시대 때 바빌론의 신이었던 마르둑이 최고의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제 도시국가, 각종 그 도시국가들이 발전했는데, 이 도시국가는 저마다 자기가 모시는 수호신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 신들이 있었고, 이 여러 신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함무라비 시대가 되면 마르둑이라는 이 바빌론의 그 작은 지역의 신이었는데, 이 신이 전체적인 신을 대표하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수호신을 갖는 체제에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신을 주로 새하고 짐승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하고 수메르인의 그 생각이 조금 다른데, 이집트에서는 신은 새와 짐승, 신은 새나 일종의 이제 짐승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수메르는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미라나 이런데 그 장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상형 문자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 새나 짐승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일종의 신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수메르에서는 주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르둑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하무라비 법전이 있죠. 예, 하무라비 법전은 워낙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해서 일종의 이제 약간의 그 보복주의 같은 이런 성향을 담고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기본 상식적으로. 1조에 보면 남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한 자가 입증하지 못할 때는 고발인을 사형에 처해야 되고, 또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때렸을 때는 손을 자르고,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빼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되는 거죠. 천민의 눈을 빼거나 뼈를 부러뜨린 자는 은 1만 후의 형에 처합니다. 자유인이 자유인의 뺨을 치면 은 1만 후, 노예가 자유인의 뺨을 치면 그 귀를 자른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아주 그 일종의 그 함무라비 법전이 이렇게 큰 기둥 같은 그런 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빼곡하게 그 심판하는 그림과 함께 각 이 언어로 해서 각각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현재 그 루브르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죠. 예,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좀 보복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정의롭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를 다스리려고 했다라는 측면이 이제 되게 돋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곳에서는,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회에서는 국왕은 신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니까 왕권이 강하긴 하지만 이집트만큼 강하지는 좀 않죠. 이집트는 신의 현신이고, 반면에 메소포타미아는 신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는 모든 그 국토가 국왕의 소유라면, 여기서는 개별 소유가 존재합니다. 예. 또 재산 상속과 매매가 가능하죠. 개별 소유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다신교 사회로서 현세적이고 동시에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이게 이제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아까 말한 대로 정치적 변동이 심하고 외적이 언제 어느 때든 침략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계획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오늘 하루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현세적일 수밖에 없고 동시에 미래를 계획할 수 없으니까 비관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현세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 현세적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길가메시 서사시이다라는 것이죠. 이 신의 노여움을 산 영웅 길가메시, 그리고 그를 응징하러 이렇게 신이 보낸 엔키두라는 사나이가 있었는데, 이 사내가 둘이 친구가 되면서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는데 엔키두가 이제 이 사고를 당해서 죽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엔키두를 살리려고 불사를 찾아서 헤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오늘 즐겁게 살다가 죽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받아들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서 핵심은 현실적인 행복을 찾아라. 따라서 현세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그 안에 이제 홍수 신화 이야기의 하나의 모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가메시 서사시와 함께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태음력,
이집트는 태양력이잖아요. 반면에 여기는 태음력이죠. 그리고 점성술에 능하고 또 설령문자 60진법을 사용했던 시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핵심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핵심은 지형 자체가 다르다. 폐쇄적 지형이냐 개방적 지형이냐. 폐쇄적 지형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내세적 신앙을 더 가질 수 있고, 반면에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 지형이기 때문에 현실적일 수밖에 없고 비관적 측면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신의 현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이 모든 걸 다 갖는 그런 어떤 신정 일치의 사회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반면에 메소포타미아는 신의 대리인이니까 신의 대리인은 대리인이고 인간의 삶은 또 인간의 삶이 있으니까 재산 상속, 매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예,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명의 변천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뭐 함무라비 법전의 이야기라든가 아까 말한 아멘호텝 4세 일부 이야기, 그 다음에 함무라비 시대 때 또 마루둑, 이게 서양사계론 책에서는 아주 짧게 언급이 되긴 했지만 사실 그 역사적인 사료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는 이 마루둑이 차지하게 되는 이 과정이 되게 아주 치밀해요. 이 함무라비가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려고 이걸 이용했는지.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런 것도 알아두셔라 해서 적어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몇몇 개의 핵심 포인트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부지중해 지역은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중해 지역에서의 이제 핵심 국가가 셋이 나와 있죠. 6페이지에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예. 히타이트에서 이제 기억할 것은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걸 기억을 하셔야겠죠. 예. 소아시아 지역에서 발흥했고 인도 유럽어족으로 최초로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국왕은 귀족 중에 최강자로 군림했고요. 예. 그와 함께 전차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철기와 전차를 사용하고 이 철기를 갖고 있다라는 건 문명이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건데, 과거에는 이 철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비밀 유지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욱더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을 강화시키는 기반이 됐는데, 이 히타이트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제철 기술이 널리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가 철기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고 이 철을 이용해서 이제 문명이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타이트가 나름대로 중요성을 갖고 있고요. 또 전차를 사용했고 이 전차 사용하는 그 기술들이 주로 이제 나중에 로마나 이런 데로 이어져서 이 정복 활동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했었다, 초기에. 예, 우리가 그런 걸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니키아는 이제 카르타고하고 관련이 있죠. 예, 9세기 말 식민시 카르타고를 건설한 사람들이 바로 이 페니키아하고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이 오리엔트 문명을 유럽에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이 페니키아는 우리가 알파벳의 근원인 표음 문자를 사용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브라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기독교하고 연결이 되죠.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 시대를 지나서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아시리아나 신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바빌론 유수 사건을 겪게 되죠. 이 헤브라이의 이 유대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족하고 귀족이 결국은 바빌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예, 죄인으로서. 예, 그게 이제 바빌론 유수 사건인데, 이 페르시아 시대 다리우스 대왕 때 결국은 이제 석방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죠. 예, 실패하면서 계속 나라 없는 민족으로 주로 떠도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었고, 이것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예루살렘,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랬을 때 이들은 일신교, 유대교를 확립했습니다. 크리스트교의 그 모체가 되고 있죠. 기독교의 모체가 되고 있지만 기독교와 유대교는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그러나 그 뿌리를 제공해 줬다는 측면에서 이제 헤브라이가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갖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리엔트 지역에서는 한쪽에서는 이집트, 한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또 한쪽에서는 동부 지중해 지역 그 주변에 몇몇 나라들이 세워지면서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런 가운데 이 오리엔트 지역들이 널리 퍼져 있던 오리엔트 지역들이 하나 둘씩 이제 통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통일을 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민족이 바로 아시리아 민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좀 강력한 통치를 펼친 것으로,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가지 못하고 단명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연도는 주로 671년에서 612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시리아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통일을 한 시기가 요 시기이고 왕조의 아주 절정기가 이 시기다라는 뜻이죠. 자, 수도는 아시르이고요. 아수르. 기원전 8세기경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국을 건설하고 수도를 니네베로 했는데요. 철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경에 통일은 했지만, 오리엔트 최초로 통일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집트까지 지배하는 시기는 이제 671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시리아가 좀 더 역사 무대에서 아주 중요성을 띠는 시기가 이제 671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가혹한 통치로 7세기 말 붕괴가 되어서 결국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의 사국으로 다시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아시리아, 이쪽에 이집트, 이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쪽 주변하고 이쪽 주변으로 해서 여러 동부 지중해 국가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아시리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 갖고 이쪽을 다 이렇게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오래 가지 못해서 다시 이게 분열이 돼 갖고 4개로 나뉘어진 거죠. 예. 그래서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신바빌로니아 시기가 특히 유명한 왕이 하나 있죠. 바로 네부카드네자르 2세. 예,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에요. 예, 네부카드네자르 2세. 요 시기, 예, 바벨론이 수도였고 바빌론의 유수 사건이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를 이어서 아시리아가 워낙에 잔인한 통치를 유명했기 때문에 오래가지를 못해서 그 멸망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좀 더 주도적인 세력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유명한 왕조가 바로 뭐냐 하면 아케메네스 왕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원전 6세기경 오리엔트를 재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6세기경 오리엔트를 재통일하면서 대표적인 왕이 이제 3명이 나옵니다. 바로 키루스 대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캄비세스 왕이 나오고요. 그 아래 다리우스가 나옵니다. 예. 우리가 아마 임용에서는 아직 안 나온 거로 아는데 수능 같은 데서는 키루스 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료로 인용해갖고 예, 시험에 나오곤 해요. 키루스 대왕도 한 번쯤은 시험에 나올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이제 이 왕조로 대표되는 이 페르시아, 이 키루스 대왕이 원래 메디아에 신종하고 있던 인도 유럽부족의 페르시아인이었는데 이란고원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다가 메디아 왕위를 뺏고 리디아 정복하고 바빌론까지 점령하면서 본격적으로 아주 세력을 엄청나게 확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아까 이렇게 셋시로 이렇게 나눴다면, 즉 이집트와
한쪽에선 메소포타미아와 한쪽에선 동부지중해 이렇게 있었던 것을 아시리아가 통일했다가 다 갈라졌는데 다시 요쪽 주변에서 성장한 이 페르시아가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오리엔트를 재통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그 이란, 이라크 있는 데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과거의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포진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넓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결국은 페르시아 전쟁을 발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캄비세스 왕 때는 이집트까지 정복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전성기가 다리우스 대왕 때입니다. 다리우스 1세. 예, 기원전 521년에서 486년으로 동부 지중해 지역부터 인더스강 있는 데까지가 영역이었습니다. 수도는 수사였고요. 오리엔트 전체를 완전히 통합해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부터 시작해서 리디아에 이르는 그 1600마일의 왕도 이걸 이제 사르디스라고 부르는데 이 왕도를 건설해서 예, 엄청나게 제국을 다스린 거죠. 그러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면서 군현제를 실시하고 도로, 역전제 정비, 예, 감찰관 파견, 화폐 통일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관대한 통치를 하려고 애썼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줬죠. 예, 그래서 아까 다리우스 대왕 때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유명한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터교. 예, 기원전 6세기에 형성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조로아스터가 창시했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지혜의 신이었어요. 아후라 마즈다가 지혜의 신이었고 이 지혜의 신을 이제 섬기는 어떤 좀 지적인 하나의 그런 어떤 신에서 불과 신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 선신으로 바뀌죠. 선신, 즉 광명신, 아우라 마즈다, 악신이 나와서 이 선신과 악신의 대결로 이루어지는 이원적 종교관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광명신이 승리해서 세상을 더 밝게 만든다. 뭐 그런 하나의 논리일 거고 그랬을 때 이 광명신을 등에 업은 아우라 마즈다를 등에 업은 왕이 결국은 그 신의 일종의 대리인 같은 존재로서 다스릴 수 있는 이 체제를 만든 거죠. 이 조로아스터교의 내용에 구세주, 부활, 최후의 심판, 교리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대승불교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페르시아 왕들이 아우라 마즈다의 권위를 이용해서 왕권 강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대 시대에는 왕권 강화를 하는 가장 큰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종교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교를 많이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오리엔트를 아시리아가 그리고 나서 길게 페르시아가 지배하다가 결국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넘어가게 되죠. 예,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은 로마로 편입이 되었다가 이제 기원전 248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이제 파르티아의 지배로 그리고 나중에는 파르티아가 멸망한 이후에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리엔트를 통일한 데는 이제 아시리아나 페르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우스 대왕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예, 또 이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크세스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따라서 키루스 대왕 정도 꼭 한번 알아는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보충 설명에 이제 아시리아인이 이제 나오죠. 아시리아인이 누구냐? 예, 셈족의 한 갈래, 셈 계통은 아니지만 셈화된 사람들이고요. 기원전 3000년경에 이제 아수르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아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거주했다가 초기 바빌로니아 왕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우선 철제 무기와 기마대를 활용해서 정복에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700년경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르는 전 지역을 통합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형성되는 것은 기원전 671년경에 최종적으로 이제 구축이 됐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최종적으로 구축된 게 671년이고 학자마다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한데 기원전 612년, 어떤 사람은 609년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612년부터 609년 사이에 멸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시리아 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이 동부 지중해뿐만 아니라 이 오리엔트 지역의 각각의 이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일찍부터 문명의 꽃을 피웠죠. 반면에 이 시기에 이 서구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는 아직은 막 그렇게 대단한 문명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크레타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나오고 있었지만 아직은 이렇게 그 오리엔트에 비견할 만한 그런 어떤 대문명을 대제국을 형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제 폴리스로서 작은 아주 국가들을 만들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페이지 보겠습니다. 에게 문명과 지중해 문명.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서양의 이제 고대 문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서양의 고대 문명. 우리가 서양의 고대 문명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지중해 문명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크게 이제 네 개로 네 개, 엄밀히 말하면 네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 이들은 여러 폴리스 중에 하나일 뿐이죠. 예. 그래서 이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 문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잠시 테베로 넘어갔다가 예,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헬레니즘 문명권이 나오니까 헬레니즘 사회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게 바로 로마. 예. 왜 지중해 문명이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요 그리스하고 로마를 따가지고 그리스 로마 문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표현은 최대한 줄이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이 활동했던 무대가 주로 지중해 지역이니까 지중해 문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너무 강대국 위주로 역사 기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 거의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지중해 문명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나온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에게 문명인 거죠. 그래서 에게해에서 이제 발전한 에게 문명에서 지중해 문명의 단계로 넘어와서 아테네, 스파르타 등 많은 폴리스들이 있는 이 폴리스 사회가 이게 형성이 되는 거죠. 폴리스 사회에서 형성이 됐지만 헬레니즘 사회가 되면은 폴리스 사회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국제적 사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게 세계 시민 사상, 코스모폴리타니즘, 이게 등장할 수밖에 없고 로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작은 폴리스에서 시작을 했죠. 작은 폴리스에서 시작을 했지만 대제국으로 건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 아주 국제적인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국제적인 사회이고 동시에 이 자연법에 의해서 또 만민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법 체계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 통일 체계를 갖추고 다스리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로마 문명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 단계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에게 문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게 나뉘죠. 크레타. 그 다음에 이제 미케네. 그리고 원래는 미케네 티린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케네하고 티린스 두 지역이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같이 연결되는 게 또 미케네하고 바로 이제 트로이. 예, 이 문명권. 예, 그래서 크레타 문명은 좀 여성적 문명. 반면에 미케네나 트로이는 이제 그리스 본토로 들어가서 하는 건 이제 미케네 쪽.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소아시아 쪽으로 옮겨가서 이제 트로이 문명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의 문명권은 좀 더 남성적 문화에서 이제 발전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동방의 영향을 아까 우리가 서양의 문명이 동방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했다는데 동방의 영향, 오리엔트의 영향을 받아서 크레타 문명권이 이제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동방 문명권에서 에게에 위치하는 이 크레타의 문명을 전달하면서 발전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본토로 진출해서 미케네, 트로이, 소아시아로 그리고 이들이 사라지고 요 중간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요 사이에 암흑시대가 있죠. 암흑시대가 있고 암흑시대 끝나면서 여러 폴리스가 등장하는 8세기, 9세기, 기원전 8세기, 9세기 시대부터 이제 이렇게 등장한다.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사회들이 나타난다. 폴리스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동방문명에서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트로이, 그래서 에게 문명권, 그리고 암흑시대 지나서 지중해 문명권으로 아테네, 스파르타, 헬레니즘, 로마. 요게 이제 기본적인 순서죠. 다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걸 몰라서 듣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다시 한번 어쨌든 우리가 처음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죠. 자, 조금 쉬고 계속해서 에게 문명과 지중해 문명 하도록 하겠습니다.